새벽, 아직 잠든 거리 사이로 부엌의 냄새가 스며옵니다. 김수지 씨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손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오래된 기억과 숨겨진 결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녀의 작은 부엌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수지야, 잡채 왜 이렇게 기름지게 만들었어? 다시 해. 어머니, 레시피대로 했는데요. 말대꾸는. 시어머니 말이 레시피야, 레시피가. 새벽 5시, 부엌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명절 아침을 갈랐다. 김수지는 앞치마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 끝마다 밴드가 붙어 있었고 손톱 밑은 당근을 채 썰며 생긴 핏자국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눈 밑 다크서클은 턱까지 내려온 듯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시어머니 정옥나는 잡채 그릇을 쿵소리 나게 식탁에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수지는 그 그릇을 다시 들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섰다. 이미 완성된 음식 20가지가 식탁과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수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프라이팬에 다시 기름을 두르며 표정을 지웠다. 명절 음식 50인분. 시댁 대가족이 모이는 설날이면 수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했다.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요리를 완성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 노동은 인정받지 못했다. 단지 며느리의 의무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치부될 뿐이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겨울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수지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다. 프라이팬 속 당면이 투명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5년 전 그녀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 VIP 병동 주방에서 일하는 전문 셰프였다. 환자 맞춤형 영양식을 디자인하고 미슐랭 셰프들과 협업하며 국내외 요리 대회에서 수상했던 경력. 그때의 김수지는 자신감 넘치는 요리사였고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수지의 경력을 무시했고 남편 이준호는 그녀의 꿈을 집안일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다. 수지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갔고 어느새 부엌에 갇힌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수지야, 저는 몇 개 붙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수지는 잡채를 접시에 담으며 대답했다. 동그랑땡 100개, 애호박전 50개, 김치전 30개 완성했습니다. 부족해. 오늘 친척들 70명 온다니까. 각각 50개씩 더 붙여. 수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미 손목은 통증으로 저리고 허리는 꺾일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지시는 절대적이었고 반박은 곧 가족 내 전쟁을 의미했다. 수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부엌 한쪽에는 오래된 요리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수지가 요리사 시절 애용하던 책으로 표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 책은 지금 이곳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과거를 증명하는 물건이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수지는 책을 쓸쓸히 바라보다가
다시 프라이팬을 달구었다. 시계는 어느새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서서히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친척들이 도착하기 전 수지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음식 하나하나를 정갈하게 담고 상차림을 완성하며 그녀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감정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생존 본능뿐이었다. 그러나 수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자신이 한때 빛나던 요리사였다는 기억,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리며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시댁 친척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을 완성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했다. 앞치마를 벗고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고쳤지만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거실로 나간 수지는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시댁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수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수지 씨, 물 좀 더 갖다 줘요. 수지야, 국간 좀 봐. 싱거운 것 같은데. 수지, 애들 그릇 좀 치워줘. 끊임없이 이어지는 호출의 수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남편 이준호는 친척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아내의 고단함을 외면했다. 그는 가끔 수지를 쳐다보기는 했지만 그 시선에는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었다. 단지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는 무심한 눈빛뿐이었다. 수지는 음식을 나르다가 잠시 멈춰섰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10년 전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요리대회에서 동양인 최초로 금상을 수상했다. 그날 그녀가 만든 요리는 한식과 프렌치의 완벽한 조화였고 심사위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수지는 그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식탁 위의 음식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정성스럽게 다듬은 재료, 완벽하게 조절된 간, 아름답게 담아낸 색감. 그 모든 것이 그저 명절 음식으로만 소비될 뿐이었다. 수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수지야, 너 요리 좀 하네. 어디서 배웠어? 시댁 고모가 건넨 말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경력을 말할까 아니면 그냥 겸손하게 넘길까?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뭘 배워? 그냥 손재주 좀 있는 거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 정도는 해야 해.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곳에서 그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후 1시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지는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채우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폈다. 자신은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가족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수지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 잡채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죠? 친척 중 한 명이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건넸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직접 만들었지. 50년 넘게 요리해온 손맛이 있으니까.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이미 무뎌진 상태였다. 그녀는 단지 물을 따르고 그릇을 치우며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식사가 끝난 후 친척들은 거실에 모여 화투를 치고 텔레비전을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수지는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밴드가 젖어들떴고 상처 부위가 따끔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 준호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끔 부엌 쪽을 쳐다보기는 했지만 수지를 돕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아니 감당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수지는 마침내 모든 설거지를 끝냈다. 손은 붉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요리사 시절 국제대회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사진 속 여자는 지금의 수지와는 너무나 달라 보였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였고 이곳에서 약함은 곧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저녁 7시 친척들이 속속 떠나기 시작했다. 수지는 현관에서 일일이 인사를 하며 손님들을 배웅했다. 모두가 떠나고 나자 집안은 전쟁터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얼룩이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청소 도구를 꺼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내일도 친척들이 올 예정이었고 시어머니는 집이 완벽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수지는 바닥을 닦고 음식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기 시작했다. 수지야, 잡채 남은 거 어디 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냉장고를 가리켰다. 냉장고 윗칸에 있습니다, 어머니. 윗칸? 왜 윗칸에 넣었어? 아래칸에 넣어야 꺼내기 편하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윗칸이든 아래칸이든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늘 뭔가를 지적해야 직성이 풀렸다. 수지는 냉장고를 열고 잡채 그릇을 아래칸으로 옮겼다. 그리고 잡채가 왜 이렇게 부족해? 50인분 만들라고 했는데 50인분 만들었습니다. 다 드셨습니다. 말대꾸는 내가 봤는데 부족했다니까.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시어머니의 논리에는 맞서봐야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옳았고 수지는 언제나 틀렸다. 그것이 이 집의 규칙이었다. 내일은 잡채 2배로 만들어. 오늘처럼 모자라면 안 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손은 퉁퉁 부어올라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수지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다. 밤 10시 남편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수지는 여전히 부엌에서 내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잠깐 쳐다보다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남편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일이었다. 준호 씨, 내일도 친척들 많이 와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응, 70명 정도. 오늘이랑 비슷할 거야. 제가 좀 힘든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나는 내일 친척들이랑 골프 가기로 했어.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내일 준비를 계속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자신은 가족이 아닌 하녀가 된 걸까? 결혼 초기만 해도 준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것이 변했다. 시어머니의 압박과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수지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갔다. 다음 날 새벽 5시 수지는 다시 부엌에 섰다. 어제보다 더 부은 손, 더 깊어진 다크서클, 더 많이 갈라진 입술.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이 집에서 그녀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었다. 프라이팬을 달구며 수지는 조용히 다짐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내일이면 명절이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짐은 공허했고 수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오전 8시 수지는 화장실에 잠시 숨어들었다. 명절 이틀째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지시가 빗발쳤고 친척들은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섰다. 반사된 얼굴은 낯설었다. 핏기 없는 피부, 푹 꺼진 눈, 생기 없는 표정. 그녀는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인지 의심스러웠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접혀서 색이 바랜 그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흰색 셰프복을 입고 손에는 금빛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배경에는 파리 국제요리대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주변에는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10년 전 수지는 세계적인 요리사로 이름을 날리던 인물이었다.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 VIP 병동에서 환자 맞춤형 영양식을 디자인하며 그녀는 의학과 요리의 경계를 허물었다. 암 환자를 위한 저자극 고영양식, 당뇨 환자를 위한 저당 건강식, 심장병 환자를 위한 저염식. 그녀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예술이었다. 수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날을 떠올렸다.
파리 대회 결승전에서 그녀가 선보인 요리는 한국의 사계였다. 봄의 새싹, 여름의 열정, 가을의 풍요, 겨울의 고요함을 한 접시에 담아낸 작품. 심사위원들은 그 창의성과 완성도에 감탄했고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금상을 안겼다. 그날 밤 수지는 샴페인을 마시며 꿈을 꾸었다.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한식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꿈.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수지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리사? 그게 뭐가 대단해?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지. 남편 준호 역시 점차 아내의 꿈을 부담스러워했다. 우리 집안은 전통적이야.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안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해. 수지는 처음에는 저항했다. 자신의 경력과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지쳐갔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친척들의 무시. 그 모든 것이 수지를 짓눌렀고 결국 그녀는 요리사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병원을 그만둔 날 수지는 혼자 울었다. 동료들은 아쉬워하며 그녀를 배웅했고 환자들은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하지만 수지는 돌아볼 수 없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그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수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지야,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수지는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거울 속 여자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슬펐다. 그녀는 문을 열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한쪽 선반에는 오래된 요리책이 놓여 있었다. 수지가 직접 쓴 레시피 노트로 10년간의 연구와 실험이 담긴 보물이었다. 그 노트 안에는 500가지가 넘는 레시피와 각 요리에 얽힌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수지는 가끔 그 노트를 펼쳐보며 위안을 삼았지만 오늘은 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지야, 오늘은 갈비찜 30인분 만들어야 해. 어제 잡채가 부족했으니까 오늘은 넉넉하게 준비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를 꺼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조리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한때 즐거움이었지만 지금은 단지 의무일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다시 도착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채우고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다. 한 친척이 농담처럼 말했다. 수지 씨, 요리 정말 잘하네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은 명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고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에서 요리를 배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독학으로 배웠어요. 역시 손재주가 있나 봐요. 대학 안 나와도 요리는 할 수 있으니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단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일 뿐 예술가나 전문가가 아니었다. 밤이 되어 친척들이 떠난 후 수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은 더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그녀는 싱크대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수지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려 했지만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을 떠올리며 조용히 결심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명절 사흘째 아침 수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에 가득했다. 30인분 갈비탕, 전 요리 추가 쉰개, 그리고 시어머니가 새롭게 요구한 떡국 100그릇 분량.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고 손목은 칼을 쥘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오늘이 명절 마지막 날이었고 이 하루만 버티면 끝이었다. 갈비를 손질하며 수지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한때 이 손은 미슐랭 스타 셰프들과 악수를 나누던 손이었다. 세계 최고의 식재료를 다루고 정교한 플레이팅을 완성하던 손. 하지만 지금 이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존중받지 못했다. 오전 7시 시어머니가 부엌에 나타났다. 그녀는 수지가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혀를 찼다. 갈비탕 국물이 왜 이렇게 뿌옇게 우려냈어? 맑게 끓여야지. 어머니, 진한 맛을 내려고 일부러 오래 끓였습니다. 누가 진한 맛을 원해? 명절 음식은 담백해야 한다니까. 다시 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3시간 동안 끓인 갈비탕이었다. 다시 만들려면 최소 4시간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냄비를 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어? 얇게 부쳐야 바삭하지. 네, 다시 부치겠습니다. 당연하지. 오늘 친척들 더 많이 온다니까 제대로 준비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다. 울고 싶었지만 울면 약해 보일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재료를 꺼내며 처음부터 시작했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시댁 먼 친척까지 모두 모여 집안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수지는 쉴 틈 없이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채우고 부족한 것을 채워 넣었다. 수지 씨, 이거 뭐예요? 맛이 좀 이상한데. 한 친척이 갈비탕을 한술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수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국물이 너무 맑아요. 맛이 없어. 혹시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수지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맑게 끓이라고 했고 친척은 진하게 끓이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도대체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에휴, 대학도 안 나왔는데 요리는 잘한다더니. 별로네. 그 말에 수지의 손이 멈췄다. 친척은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은 수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대학도 안 나왔다니.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해외에서 요리를 배웠으며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전문가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부엌으로 돌아가 혼자 서 있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억지로 참았다. 울면 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요리사야. 나는 전문가야. 나는.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이곳에서 그녀는 요리사도 전문가도 아니었다. 단지 명절에 음식을 만드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에 나타났다. 수지야, 떡국은 준비했어? 네, 100그릇 분량 준비했습니다. 100그릇으로 부족해. 150그릇 만들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이미 손님 수를 다 계산했습니다. 100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야. 저도 사람입니다. 지금 제 손 좀 보세요. 수지는 손을 내밀었다. 밴드 투성이에 상처가 골마 붉게 부어오른 손. 시어머니는 잠시 그 손을 쳐다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약 바르고 다시 일해. 수지는 손을 내렸다.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혹은 알아차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밤이 되어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수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남편 준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는 아내를 찾아오지 않았다. 수지는 혼자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명절 마지막 날 밤 11시 수지는 마침내 모든 설거지를 끝냈다. 싱크대에는 더 이상 그릇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부엌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지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물기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수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을 지나쳐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이 좁고 먼지 쌓인 공간에 관심이 없었고 수지는 가끔 이곳에 숨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낡은 상자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지는 상자를 열었다. 요리사 자격증, 국제대회 수상 증명서, 병원에서 받은 감사패,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그녀는 하나하나 꺼내며 과거를 되짚었다. 손끝에서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고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수지가 파리에서 금상을 받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딸을 껴안던 아버지의 모습. 그날 아버지는 말했다. 수지야,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수지는 그때 병원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수지는 자책했다.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고,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다고, 그 죄책감이 수지를 짓눌렀고, 결혼 후 시어머니가 가족을 우선하라고 강요했을 때 수지는 저항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일을 계속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수지는 무너졌고 결국 요리사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수지는 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3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이곳에서 그녀는 마음껏 슬퍼했다. 한참을 운 후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그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수지야, 넌 아직 살아있잖니. 내 인생을 살아. 그 순간 수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그녀를 올가매던 죄책감의 사슬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을 포기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기를 바랐을 것이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상처투성이 손.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결연한 의지였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만들 수 있다.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은 주문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정리하고 다락방을 내려왔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수지는 부엌으로 향했다. 선반 위에 놓인 자신의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다. 10년간의 연구와 실험이 담긴 이 노트는 그녀의 보물이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그녀가 직접 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다. 요리는 사랑이고 예술이고 생명이다. 수지는 그 문구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요리에 대한 열정, 음식을 만드는 기쁨,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보람. 그 모든 것이 그녀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수지는 노트를 가슴에 안으며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딸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비록 지금은 작은 부엌에 갇혀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고.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셰프복을 입고 환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달라져 있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고 어깨는 조금 더 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명절 마지막 날 아침,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어제까지와는 달랐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명절의 마지막 날이었고 친척들이 모두 떠난 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수지는 마지막 하루를 묵묵히 견뎌내기로 했다. 그녀는 50인분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각 음식에 정성을 담았다. 재료를 손질할 때 그녀는 르 꼬르동 블루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떠올렸다. 칼을 쥐는 각도, 불 조절의 정확성, 간을 맞추는 섬세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오전 8시 시어머니가 부엌에 나타났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음식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적할 것을 찾기 어려웠다. 수지가 만든 음식들은 완벽했다. 색깔, 향, 모양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억지로 트집을 잡았다. 잡채가 좀 짜 보이는데.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다. 간은 완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수지는 작은 승리를 느꼈다. 자신의 실력으로 시어머니를 침묵시킨 것이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 상에 올렸다. 테이블은 마치 레스토랑처럼 아름답게 세팅되었다. 각 음식의 색깔이 조화를 이루었고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친척들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심코 먹던 그들이 점차 놀란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이 잡채 정말 맛있는데요? 갈비찜도 너무 부드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김치전이 제일 맛있네요.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해요. 칭찬이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친척들이 모두 수지의 요리를 극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친척이 수지에게 다가와 물었다. 수지 씨, 정말 어디서 요리를 배우셨어요?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인데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한때 요리사였습니다. 요리사요? 어떤 곳에서 일하셨어요? 강남의 병원 VIP 병동 주방에서 셰프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요리대회에서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친척들은 놀란 눈으로 수지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고 남편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수지에게 그런 경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정말요?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친척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요리사가 왜 시댁에서 하녀처럼 일하고 있는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날카롭게 말했다. 그게 뭐 대수야? 과거 일이잖아. 지금은 우리 집 며느리니까 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힘이 없었다. 친척들은 이제 수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존심을 지키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은 속속 떠나기 시작했다. 떠나면서 그들은 수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명함을 건네기도 했다. 수지 씨, 혹시 요리 클래스 같은 거 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수지 씨 요리 정말 최고였어요. 레스토랑 차리시면 꼭 갈게요.
수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던 자신의 실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다. 수지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했기 때문이다. 남편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어색한 표호로 수지 곁에 섰다. 수지야, 나 몰랐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요리사였는지. 수지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아내의 과거에, 꿈에,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말에 따르고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만을 강요했다. 미안해, 수지야. 나 잘못했어. 수지는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과는 고마워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신이 정말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이 되어 모든 일을 마치고 수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상자에서 트로피를 꺼내 들었다. 파리에서 받은 금빛 트로피.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수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미소는 평화로웠다. 명절의 고통을 견뎌낸 수지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겨울 아침에 찬 공기가 폐를 채우자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부엌으로 내려간 수지는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수지는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는 없었다. 무언가 바뀌어야 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수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수지야, 명절 뒷정리 다 했어? 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장김치 좀 담가야겠다. 친척들한테 나눠줄 거 준비해야 하니까. 수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명절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끝없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순순히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머니,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쉬다니? 명절 끝났다고 며느리가 쉬는 법이 어디 있어? 저도 사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대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편 준호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수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마주봤다. 말대꾸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존중을 바라?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지. 저는 어머니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하녀처럼 대하고 제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수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수지야, 진정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수지는 남편을 돌아봤다. 준호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저를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친척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쓰러질 듯 일했어요. 그건 명절이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저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늘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저도 함께 식탁에 앉을 권리가 있고, 저도 쉴 권리가 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저한테만 떠넘기는 건 불공평해요.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지금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아니요. 저는 이 집을 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이요. 존중? 배려?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된 전통은 바뀌어야 합니다. 며느리를 하녀처럼 대하는 게 전통이라면 그건 바뀌어야 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거실에는 수지와 준호만 남았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수지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수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심한 건 제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한테 했던 일들이 심한 거예요. 준호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저를 사랑해요? 준호는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그럼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왜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줘야 해요.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제 편에 서주세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핏기 없는 얼굴, 상처투성이 손, 지친 눈빛. 그제야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 미안해, 수지야.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사과받아 들릴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 둘이 함께 이 상황을 바꿔나가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남편을 꼭 안았다.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자리에 앉았다. 수지는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함께 가사일을 분담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던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수지 말이 맞아요. 앞으로는 제가 집안일을 도울게요. 그리고 명절 같은 큰 행사 때는 다 같이 준비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내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거예요. 수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존중받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며느리를 이렇게 대해왔고 자신도 그렇게 대접받았다.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좋아. 하지만 내 방식은 바꾸지 않을 거야. 수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바뀌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돼요.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가족들이 그것을 들어주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남편 준호는 이제 출근 전에 설거지를 도왔고 저녁에는 간단한 식사 준비를 함께 했다. 서툴렀지만 그의 노력은 진심이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에 나왔을 때 준호가 수지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준호야, 내가 왜 부엌에서 일을 해? 어머니, 이제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수지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수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아침 식사 후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요리 교실을 열어볼까 해요. 시어머니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요리 교실? 갑자기 왜? 제 경력을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집안일은 누가 해? 내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엉망이 될 텐데. 준호가 끼어들었다.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 수지가 자기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녀는 이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았다. 좋아. 하지만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수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시어머니의 허락은 마지못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다음 주 수지는 작은 요리 교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명절 때 명함을 받았던 친척들에게 연락을 했고 몇몇은 수강 신청을 했다. 수지는 집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간을 빌렸고 첫 수업을 준비했다. 첫 수업 날 수지는 긴장했다. 10명의 수강생이 모였고 그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수지를 바라봤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요리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업은 성공적이었다. 수지는 기본적인 칼질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한식 레시피를 가르쳤다. 수강생들은 열정적으로 따라했고 수지의 설명에 감탄했다. 선생님,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와, 제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네요. 수강생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그리워하던 순간이었다.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의 의미였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환한 얼굴이었다. 준호가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어땠어, 수지야?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준호는 아내를 꼭 안았다. 수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도 기뻤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수지는 다가가 인사를 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업은 잘했어? 네, 덕분에 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수지는 작은 변화를 느꼈다. 다음 달 요리 교실은 점점 인기를 얻었다. 수강생이 늘어났고 수지는 주 2회 수업을 진행했다. 그녀는 가사일과 요리 교실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행복했다. 준호는 약속대로 집안일을 도왔고 시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수지에게 말했다. 수지야, 내 요리 교실 소문 들었어. 평판이 좋다던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도 한때는 요리를 좋아했어. 젊었을 때 말이야. 수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시집와서 요리하다 보니 그게 의무가 되어버렸지.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됐어.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했나 봐.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하지만 내가 행복한 모습 보니까 좋더라.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마음을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다음 명절 때는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야.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작은 양보는 수지에게 큰 의미였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함께해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겨울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지야,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달라질 거야. 내가 바꿔놨어. 수지는 미소 지었다. 가족이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수지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도 지금 그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6개월이 흘렀다. 수지의 요리 교실은 이제 지역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다. 수강생들은 계속 늘어났고 수지는 더 큰 공간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어느 봄날 오후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수지야, 오늘 수업은 어땠어? 좋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전통 궁중 요리를 가르쳤는데 수강생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내가 가르치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지.
수지는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이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에 작은 레스토랑을 열어볼까 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수지를 바라봤다. 레스토랑? 정말? 네. 요리 교실만으로는 부족해요. 제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럼 집안일은? 준호 씨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수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다음 달 수지는 작은 한식 레스토랑을 열었다. 레스토랑 이름은 수지의 부엌이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요리 교실 수강생들, 명절 때 음식을 먹었던 친척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새로운 손님들. 수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행복했다. 이것이 그녀의 자리였다.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의 의미였다. 남편 준호는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했고 시어머니는 계산대에서 도와주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예전의 갈등과 고통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수지는 주방에 혼자 앉았다. 그녀는 10년 전 파리에서 받았던 트로피를 꺼내 들었다. 레스토랑 한쪽에 진열해 둔 그 트로피는 이제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였다. 준호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지야,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을 차릴 줄은 몰랐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지지해줬으니까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내 의지와 열정으로.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수지야, 오늘 정말 수고했어. 손님들이 다 만족해 하던데. 어머니도 수고하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수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작은 제스처가 수지에게는 큰 의미였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고 미소 지었다. 아빠, 저 해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이제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비록 나는 작은 부엌에서 시작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수지는 정말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자신을 믿고 가족을 믿고 꿈을 믿었다. 수지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구를 적었다. 요리는 사랑이고 예술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노트를 덮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